지금 5.3절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전기장에서는 세 개의 식이 존재해요. 첫 번째 식이 전기장의 세기는 마이너스 그레디언 V라는 식이 나오고, 두 번째가 전속 밀도는 입실론 제로 E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가 다이버전스 오브 D는 로 V라는 식이 있어요. 이게 전부예요. 이 전부인 이 세 개의 식을 연립하면 뭐가 될까라는 것을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걸 연립하게 되면 결과가 뭐냐 그랬을 때 라플라시안 V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로 V로 나온다, 이렇게 된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이게 소스잖아요. 소스에 의해서 발사하는 형태로 전속 밀도가 생성되는데, 전속 밀도하고 전기장의 세기는 이런 관계이고, 그리고 전기장의 세기는 마이너스 그레디언 V로 포텐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우리는 포텐셜로 다루려고 한다. 왜냐하면 이거 벡터고 벡터인데 이건 스칼라니까 스칼라로 다루면 편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회로를 다룰 때는 V만 다루잖아요. E는 안 다루고 D도 안 다루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V에 해당되는 식 하나로 연립해서 풀면 이렇게 된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포아승스 이퀘이션 이렇게 불러요. 불란스 사람이기 때문에 포이슨 이게 아니라 저기도 손이 나오네. 손이가 나오네. 포아승 이퀘이션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 로브이가 예를 들어서 도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공간에서는 로브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제로잖아요. 그죠? 제로인 공간에서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라플라시안 V는 제로로 된다고요. 어느 식이 더 막강하냐 그러면 이게 더 막강하다고요. 왜냐하면 이거 풀려면 뭐 슐라딩거 방정식이며 복잡한 이퀘이션을 갖고 이거 풀어내야 되는데 요거는 쉬워요. 요거에 비하면 훨씬 쉽기 때문에 요거 풀어서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거 풀어서 요렇게 가는. 그럼 요렇게 되는 경우라면 요거를 포함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번에 다루려고 하는 거죠. 자, 차례로 봅시다. 전이경사도 마이너스 그레디언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포텐셜이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힘은 작용한다. 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가우스의 법칙에 의해서 다이버전스 오브 D는 로 V인데 D 대신에 입실론 제로 E를 대입하면 이런 식이 되고, 요 식에서 보다시피 여기 다이버전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요거를 요 두 개를 연립하는 거죠. 요거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이버전스 오브 입실론 제로 E는 이게 로브이다 이런 식인데, 로브이다 이런 식인데 여기다가 요걸 또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다이버전스 오브 입실론 제로에 요게 의미하는 바가 마이너스 그레디언 V 이렇게 썼으니까 요걸 정리하자면 다이버전스 오브 마이너스는 앞으로 빠져도 되겠고요. 마이너스가 빠지고 입실론 제로 그레디언 V 이렇게 된 것이 로 V다 이런 식이 됐다고요. 요걸 풀면 되는데 보다시피 요게 의미한 바가 공간의 변화율이에요. 공간의 변화율인데 요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요. 입실론 제로가 만약에 공간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변한다면, 근데 입실론 제로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상수다 이렇게 보고, 그럼 요것만 변하겠죠. 요것만. 그래서 입실론 제로는 바깥으로 나와서 마이너스까지 입실론 제로 바깥으로 나오면 이퀄은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의 다이버전스 오브 그레디언 V 이렇게 된 식이다 있지요. 그럼 입실론 제로는 저쪽 편으로 상대방으로 보내면 결과적으로 다이버전스 오브 그레디언 V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로브이다 이런 식이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지금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봅시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먼저 이 오퍼레이션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레디언트 V를 먼저 한다고요? 그레디언트 V를 오퍼레이션 하면 연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스칼라 값이 벡터화가 되는 거예요. 벡터화가 됐어요. 그걸 다시 다이버전스를 구하니까 이제 스칼라가 된다고요. 도로. 그러면 X 성분의 X 변화율, Y 성분의 Y 변화율, Z 성분의 Z 변화율 구하면 2차 미분이 되겠죠. 2차 공간 변화율이 돼서 이런 형태가 된다고요. 자, 해서 이 수식을 세 개를 몽땅 연립해서 나온 식이 이 식인데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라플라시안 V라고 이제 쓰기로 약속을 하고 요것이 의미하는 바는 요게 다이버전스 오브 그레디언이다. 여기 뭔가가 있는 걸 그레디언을 구해서 다이버전스 구하는 걸 이렇게 쓰고 부르기를 라플라시안이라고 불러요. 라플라스 방정식에 관계되는 거니까 라플라시안 요거를 라플라시안이라고 불러서 라플라시안 V는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로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된 수식인데 요 수식을 가지고서 이제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해서 여기에 나오는 요 수식을 이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라플라시안이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포화성 방정식, 라플라스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방명으로 도체를 두 개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도체를 이렇게 놓게 되면 요것도 등전이면 요것도 등전이면입니다. 등전이면이 있다 그러면 이게 높다 그러면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이제 일쿨롱이 움직일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만큼은 우리가 알기를 로브이가 제로라는 걸 알죠. 로브이가 제로라고 하면 그러면 로브이가 제로라면 즉 이걸 이제 x 방향으로 했을 때 x가 제로고 x가 d라고 그러면 이렇게 간 거죠. x가 제로보다는 크고 d보다는 작은 구간에서 여기 이퀄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로브이가 제로인 게 어디냐라고 지금 묻는 거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로브이가 제로인 요 구간에서는 요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라플라시안 V는 제로가 되더라. 이게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 이게 만약에 100V 이게 0V라고 그러면 요 중간은 몇 볼트라고요? 50V. 그러면 이 포텐셜의 이게 포텐셜의 그 어떤 변화율을 말하는 거잖아요. 2차 변화율. 포텐셜의 2차 변화율은 어느 방향으로만 변화율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보면 직각좌표계로 얘기했을 때 이게 뭘 뜻하냐면 라플라시안 V는 결국은 이거란 말이에요. 2차 X방향의 변화율 플러스 2차 Y방향의 변화율 플러스 2차 Z방향의 변화율인데 이렇게 쓴단 말입니다. X방향의 2차 변화율, Y방향의 2차 변화율, Z방향의 2차 변화율은 저게 어디서 나왔어요? 그레디언하고 그리고 다이버전스하고 내적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V가 X만의 함수라고요. 여기서 다룰 때는 왜냐면 X방향으로만 변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50V, 여기서 50V, 여기서 50V, 여기서 50V니까 X가 정해져 있다면 포텐셜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X방의 변화율에 그렇다면 그래도 if라고 씁시다. 이렇다면 결국 라플라시안 V라는 것은 d 스퀘어 V의 dx 스퀘어 그리고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0. 이 수식을 만족하는 라플라스 방정식이 되겠다는 거지요. 자, 요 표시하고 요 라운드라고 둥글둥글하게 쓴 거하고 요거 차이를 이제 알겠죠? 요건 뭐예요? 각각의 방향으로의
변화율 그런 뜻으로 저걸 부를 때 상미분이라, 요걸 상미분이라고 저건 편미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편미분, 편갈라였어요. X방향 편, Y방향 편, Z방향 편. 이거는 그냥 하나뿐이 없으니까 이건 상미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상미분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풀 수가 있어요. 어떻게 풀 수가 있냐 하면 이거 적분하면 되잖아요. 이거 좌변 적분하면 뭐가 될까요? 요거 적분하면 뭐가 될까요? 요거 적분하면, 그러니까 d 스퀘어 v에 dx 스퀘어가 있는데 요걸 dx로 이렇게 적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2차 미분이 1차 미분이 될 거예요. 자, 해서 1차 미분이 되는 거니까 d 스퀘어가 아니라 이제 dv dx가 되고, 잘 보세요. 이게 부정적분이에요, 정적분이에요? 부정적분이죠. 정해지지 않았죠. 그럼 뭔가 나와야 되죠. 적분상수가 나와야 되죠. 적분상수는 조금 이따 쓰도록 합시다. 그리고 요쪽을 적분하면, 요건 이제 좌변 적분한 거예요. 우변 적분하면 0을 적분하면 뭐해?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뭐 굳이 뭐 써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고. 0은 아니죠. 그렇게 새가 쓰면 뭐해? 그렇죠. C죠. C라는 게 뭐해? 아무런 상수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상수가 하나 더 나오기 때문에 A라는 상수로 쓰겠습니다. A라는 상수. 그럼 이게 적분상수에 버금가잖아요. 굳이 C를 따로 적어줄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여기 C가 있다고 그러면 C 이쪽으로 넘겨와서 A-C 뭐 그러든지 그럴 필요 전혀 없잖아요. 그냥 상수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럼 한 번 더 적분하면요. 1차니까 한 번 더 적분하면 V equal A, X방향으로 적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X가 되겠고 적분상수는요 B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요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이렇게 써져 있는 1차의 변화를 갖고 있는 어떠한 방정식도 다 만족이 되더라 그러니. 그래서 요렇게 A라는 미지수와 B라는 미지수로 표현되어 있는 이 수식에 맞는 선은 몇 개일까요? 이게 직선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직선 몇 개일까요? 무한대개라고요. 어느 거라도 되는 거라고요. 자, 어느 거라도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요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요것도 100V고 요것도 100V다. 그럼 여기 몇 볼트요? 100V. 여기는 몇 볼트야? 100V. 100V잖아. 그러면 포텐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점이든지 다 똑같은 거다. 여기 100V고 여기가 0V예요.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거는요. 요렇게 되는 직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몇 볼트야? 50V. 여기는요? 25V. 여기는요? 75V.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수식이 의미하는 바가 이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A와 B가 미지수인데 미지수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쪽이 0V고 이쪽이 0V든지 이쪽이 100V고 이쪽에 0V든지 이쪽이 100V고 이쪽이 20V든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해요. 바운더리 컨디션이 몇 개 필요합니까? 2개 필요하죠. 왜요? 미지수가 2개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를 X, Y, Z에 대해서 풀면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 그때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요. 지금은 한 방향으로만 변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2개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2개의 바운더리 컨디션만 있으면 이게 풀린다라는 것으로 이거를 이렇게 된 것을 입실론 제로분의 로브이라는 것을 포화승 이퀘이션 요거를 요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0이 되는 것이 있다면 라플라시안 V가 있다면 이렇게 되는 것을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거 안 풀고 요걸 푸는데 1차원적이라 한 방향으로만 변화가 일어난다면 요렇게 풀어서 요렇게 가는 것으로 풀게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잘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100V고 이게 0V다 그러면
요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100V고 이게 0V다 그러면 요렇게 나오는 건데 요게 곧 뭐냐면 Vx는 이게 D라고 그러면 D분의 100 X 볼트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번 볼까요? D가 D일 때는 얼마예요? X가 D일 때는 X 대신에 D 대입하면요 100V. D가 0일 때는요 0V. D가 2분의 D일 때는요 50V 나오지요? 그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나왔다고요? 이렇게 풀어서 미지수를 가지고 두 개를 갖다 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해 보면 이게 대입하는 걸 이제 한번 봅시다. 한 번은 경험해 봐야 되니까 A에 0을 대입해요. 그러니까 A가 아니라 V에 0을 대입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X가 0일 때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X 0일 때니까 A에다가 0 곱하고 B는 얼마냐? 0일 때 0V잖아요. 그래서 이게 0이라고요.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이쪽에 100V, 이쪽에 0V도 있다고요? 상관없죠. 그거에 맞게끔 미지수를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A의 D는 얼마요? A의 D니까 AD 플러스 B는 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100이라고 그랬으니까 A가 얼마가 나온다? D분의 100이 나온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렇게 결정된다. 예요. 이게 라플라스 방정식.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결과적으로는 포화성 방정식을 직접 풀진 않지만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해서 포화성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런 위치 에너지의 분포를 구해내는 방법. 그게 포화성 방정식과 라플라스 방정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포화성 방정식과 라플라스 방정식을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원주좌표계로도 이렇게 복잡한 식이 있고 구면좌표계로도 복잡한 식이 있는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직각좌표계만 그냥 외우세요. 직각좌표계 외울 것도 없잖아요. 그냥 2차 미분이다, 2차 변화율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니까 이거는 보통 책마다 뒤에다 이렇게 백커버에다가 이걸 적어놔요. 왜냐면 이거 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 정도 있을까? 한 사람이면 나을 테고, 그지? 근데 나도 못 외워. 한 사람도 없어요. 아인슈타인도 이거 안 외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외우는 그런 종류가 아니니까. 자, 해서 라플라스의 해협이라는 건 지금 설명한 그림으로 보면 요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다 x는 뭐라고 쓴다? x는 0하고 0에서부터 d까지 라고 했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왜요? 왜 이퀄로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전복을 했으니까. 그죠? 이거하고 이거 다른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썼었어요? 여기는 x가 0보다 크고 d보다 작다 이랬었죠. 근데 요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는 0보다 크거나 같고 d보다 같거나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유일한 해입니다. 이거는요. 무지 많은 캔디딧. 뭐라도 가능한 캔디딧. 이거는 단 하나의 유일한 해. 그런 의미예요. 이건 이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특정한 솔루션이라. 이건 더 솔루션. 더 솔루션. 이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그렇게 말을 해요. 자, 봅시다. 수치반복법이라는 건 잠깐만 설명을 할게요. 수치반복법이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1차 미분이라는 것은 평균을 말합니다. 평균. 그래서 A점의 미분값이라는 것은 여기서의 값하고 여기서의 값에 요거잖아요. approximately라고 한 것은 여기 리밋을 안 취했기 때문에 리미트 h가 0으로 가게 되면 이건 이퀄이 될 거예요. 그 우리 맨 처음에 배운 거죠. 그래서 A점의 기울기는 요 정도 approximately, B점의 기울기는 요 정도 해서 1차가 그렇다면 2차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 h제곱분에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퀄이라고 그랬잖아요. 라플라스 방정식이니까. 그럼 그걸 풀어내면 이렇게 돼요. 우리 이미 경험한 거죠. 가운데의 값은 뭐라고 해? 100하고 0하고의 평균. 에? 그럼 이게 1차원적이에요. 2차원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요 값, 요 값 4분의 1. 되겠죠? 그게 평균이란 개념이에요. 자, 봅시다.
이게 1차원적인 건데 무슨 그거 오기 전에 1차원 수치 해석은 평균 2개의 평균값, 2차원 수치 해석은 4개의 평균값. 근데 우리는 3차원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3차원이 뭐예요? 6개의 평균값. 에? 그래서 요걸 이제 수치 해석적으로 하면 이거 컴퓨터로 다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이터레이션 수치 해석법을 이용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구해내는 방법인데 잘 보세요. 자, 여기서 값이 이렇게 10V고 0V라면 우리는 이미 라플라스 방정식을 풀어봤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요. 여기 5V 가운데니까. 에? 여기 1 아니죠. 여기 5V가 아니라 2V, 4V, 6V, 8V, 10V 이렇게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 계산할 때는 그건 모르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요 사이에 있는 값을 어떤 값을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리셋을 시켜요. 그리고 보통 컴퓨터에서 리셋할 때는 그냥 다 0을 가지고 해요. 그래도 그 계산량에는 별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우리는 이매로 1V, 4V, 5V, 8V, 10V 이럽시다. 요거 시험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이터레이션으로 구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렇게 구해가는데 자, 요 값을 구할 때는 그 다음에 요 값을 구할 때는 요 값 알지요? 요 값을 4V라고 추정했죠? 그럼 0V하고 4V의 중간값이 얼마예요? 2V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게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2V로 이제 확정이 됐죠? 잠정적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럼 요걸 구할 때는 요거하고 요것의 중간값 얼마예요? 7이니까 3.5V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5V하고 8V의 중간값 5.8V 이렇게 되겠죠? 잘 따라오고 있어요? 에? 지민아 잘 따라오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요거 확정됐으냐 요거하고 요거의 중간값 7.9.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할 때는요. 요거 계산할 때는 0V는 변함이 없다고. 이게 0V 이건 항상 0V. 그럼 0V하고 이번엔 요거하고 평균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 요거 구할 때는 요거하고의 평균값 요렇게 평균, 요거 구할 때는 요렇게 평균, 요거 구할 때는 요렇게 평균. 요렇게 구하게 되면 지금 몇 번만 가면 요렇게 나와요. 2V, 4V, 6V, 8V에 근접해 간다고요. 그럼 이거를 구할 때는 여러분들은 장동뱅인가 아니면 엔지니어인가? 엔지니어잖아. 엔지니어는 유효 숫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목표가 소수점 첫째 자리 이게 목표라 그러면 계산할 때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하는 겁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든지 뭐 이럴 거잖아요. 근데 소수점 둘째 자리가 변화가 없다 그러면 거기서 끝내고, 왜냐면 수렴한 거니까 거기서 끝내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고 잘라버리고 그러면 그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번만 하면 정확한 값이 나온다고요. 이걸 수치 해석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해요. 일일이 다 계산하는 거 아니라 그냥 컴퓨터를 돌리면 이거 나오니까.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못했던 내용이고 이번 주에는 유전체의 분극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외부의 전기장이 인가되기 전에 쌍극자는 저렇게 자유롭게 배열되어서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구마에다 이렇게 손을 대면 짜리 뭐 이런 거 없다고요. 근데 외부에서 전기장을 인가해주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다 배열이 돼요. 배열이 되면 저게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인가해 준 것보다 더 센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인가해 주면 일렬로 배열하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폴라리제이션은 극성을 띠게 되는 현상 이런 뜻이에요. 폴라리제이션 그걸 우리말로 할 땐 분극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분극 그러면 우리는 전기 모멘트라는 것을 이렇게 쌍극자가 있을 때 전기 모멘트를 저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 쌍극자가 있을 때 마이너스 Q에서부터 플러스 Q로 향하는 요 간극 벡터 D가 보이죠? 요 간극 벡터 D가 마이너스 전하에서부터 플러스 전하로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열불 안 나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보통 무연화. 보통은 플러스 전화에서 마이너스 전화를 가리키게 돼 있잖아요. 요건 반대 방향이라고.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라는 것만 염두에 두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전화에서 플러스 전화를 향하는 그런 전기 모멘트가 있기 때문에 총 전기 모멘트는 그걸 벡터합을 하는 건데 외부에서 전기장을 인가해 주지 않으면 이 총 전기 모멘트가 얼마라고요? 0벡터요. 0벡터. 근데 이제 전기장을 가해줬어요. 가해주면 어떻게 이렇게 분포가 되냐면 이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고 이쪽에 플러스 전하가 있는 전기장이 가해지면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맘대로 뭐 분극이라는 거 아닙니다. 이쪽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니까 플러스 전하를 끌고 가고 이쪽에 플러스 전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분극이 일어났을 때 이건 스몰 P고 이건 라지 P를 써서 대문자 P를 써서 이걸 분극이라고 해요. 그럼 분극은 우리가 머리에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마이너스 전하에서 플러스 전하로 가리키는 현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들이 생각해왔던 전속 밀도하고는 반대 방향이다. 그거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적으로. 민주야. 그지? 민주적으로. 알았죠? 네?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전에서 플러스 전화를 가리킨다. 전속 밀도를 가리키는 그런 우리 지금까지의 어떤 관례하고는 정반대 관례로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할 때 요 P 토탈을 라지 P를 뭐라고 그러냐면 오히려 요거를 P 토탈을 최적으로 나눠요. 최적으로 나누면 잘 보세요. 이게 쿨롱미터죠. 다 더하면 이거 쿨롱미터죠. 이거 쿨롱미터 다 더해봐야 쿨롱미터잖아요. 그걸 미터 세제곱으로 나눴어요. 그럼 뭐가 돼요? 쿨롱파 미터 제곱. 뭐하고 단위가 같아요? 전속 밀도하고 같죠. 근데 전속 밀도하고 관례는 어떻다? 정반대다. 그거 염두에 두면서 이제 가면 돼요. 어쨌든 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난다면 저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전기장이 인가되지 않은 고구마는 분극 현상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폴라리제이션 벡터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런데 그것이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속에 들어가는 순간 분극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 그냥 뭐 60Hz일 것 같아? 아니요. 2.54GHz. 그러면 2.54GHz니까 1초에 2.5 곱하기 10의 기가니까 뭐예요? 육승인가요? 구승인가요? 육승. 2.54 곱하기 10의 육승만큼 이거 극성을 바꾼다고요. 그러니 폴라리제이션에 의해서 결국 열받아요. 그래서 고구마가 익는 거예요. 라면도 있고요. 치즈도 녹고요. 아이스크림도 당연히 녹고요. 하여튼 그런 현상이 지금 유전체 분극이라는 현상인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전통적인 관례에 따른 전속 밀도의 그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완전 꽝이에요. 완전 꽝. 어렵고 힘들고 전자기학 포기하고 싶고 뭐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고요. 자, 우선 이렇게 가봅시다. 1번이라고 쓰겠습니다. 1번. 우리가 지금까지 뭐라고 배웠냐면 다이버전스 오브 D라는 것은 로 V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배웠어요. 아이고, 저기는 인테그랄 그 적분식으로 썼군요. 적분식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다이버전스라는 거, 아니 다이버전스가 아니라 전속 밀도라는 것이 발생하는 원인은 그 전속 밀도를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그 클로즈드 서피스 내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전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Q라는 전하가 있기 때문이다. 예요. 그런데 이 식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는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뭐였었죠? 전속 밀도는 뭐야? 입실론 제로 2잖아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게 뭘 뜻해요? 이게 이런 의미라고요. 프리 스페이스 올리
이거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프리 스페이스만 공부한 거예요. 아직 뭐 유전체가 있다 이런 건 생각도 안 했어요. 도체를 유도하긴 했죠. 도체를 도입하긴 했죠. 도체가 일어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기에 거울처럼 작용한다. 그건 알았다고요. 근데 어쨌든 그거 말고는 그냥 자유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러면 자유공간에서 요게 의미하는 바가 요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입실론 제로 E는 폐곡면에 대해서 하면 역시 Q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지금은 이제 자유공간만에서인데 유전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요거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것이 폐곡면에 대해서 일어난다고 했을 때, 잘 보세요. 폐곡면에 대해서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 소스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또 다른 소스일 수 있다. 어떤 거냐? 여기다 이제 바운드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속박전화라고 그래요. 속박전화. 그러니까 이 Q라는 것은 막 자유공간이든지 도태표면을 막 떠돌아다니는, 자유롭게 떠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긴 사실은 요게 생략되는 거예요. 프리라는 개념이 디폴트로 안 쓰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바운드라고 쓴 거예요. 속박이라는 의미가 여기 있어요. 속박이라는 의미를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거예요. 마이너스 Q 전화 플러스 Q 전화가 있다면 요렇게 표현한 거이니까 여기 플러스 전화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전화만 있는 것도 아니고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가 같이 묶여져 있는, 바운드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래도 그게 분극 현상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하더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자, 요렇게 썼을 때 요렇게 된 것에 여기는 플러스 전화가 있고 마이너스 전화가 있으면 D는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요렇게 표시한 것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폴라리제이션이 됐다고요. 그러면 저 표현하고 이 표현하고는 반대지요. 그래서 여기다 반대 일세 이렇게 쓴 거예요.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극성이 반대로 폴라리제이션은 바운드 속박전화에 의해서 생성된다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거라고, 유전체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간단하게 하면 유전체라는 것은 사실은 자유공간을 포함한 유전체인 거예요. 그럼 자유공간에서는 QB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0이죠. 없죠. 그럼 그 경우에 폴라리제이션은 얼마인가? 라고 묻는다면 없다라고요. 이것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여기는 자유공간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유전체와 자유공간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저기서 이제 3이라고 쓴 거, 왜 여기 동그라미를 했는지 모르겠네. 총전화라는 것은 Q토탈이라는 것은 Q라는 프리 전화라는 게 있고 바운드 전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 속지 말라고요. 더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거하고 이거는요,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빼지는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프리 전화는 플러스 극성에서부터 어떤 전속 밀도가 나오는 현상이라면 요건 폴라리제이션이 마이너스 전에서 플러스 전화를 향하는 걸로 표현된 뭔가 이렇게 된 거지만, 아까 표현했듯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이쪽에 마이너스 전화가 이렇게 큰 놈이 있고 여기 플러스 전화가 큰 놈이 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극 현상이 이렇게 났다니까 이게 어떤 공간 속에, 이게 공간이잖아요. 공간. 지금 공간을 얘기하는, 한 점이 아니라 공간을 얘기할 때 그런 전화들이 거기 있다. 프리 전화도 있고 바운드 전화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항상 염두에 될 것은 요거하고 요거는 극성이 관례상 다른 관례를 쓰고 있다. 그거 이제 염두에 두라고요. 자, 해서 이제 네 번째. 그럼 이제 가봅시다. 여기다 이제 이 1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4번으로 가는 겁니다. 4번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유공간에서라고 적어야 했죠. 그래서 자유공간 우선 써놓읍시다. 자유공간에서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QB가 0이고 그렇다면 QT라는 것은 Q 플러스 QB니까 그냥 Q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유공간에서 저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전체까지 포함한 자유공간 아니지. 자유공간을 포함한 유전체에서 이런 경우가 자유공간인데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작전을 바꾸는입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요거를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나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썼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썼거든요. 그때 쓸 때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자유공간만 생각하자. 다른 거는 아직 생각하지 말자. 그거예요. 자유공간만 생각하자인데 이걸 이렇게 갈 겁니다. 뭐라고 갈 것이냐 하면 입실론 제로 2를 임의의 폐곡면에 대해서 하는 것까지는 같은데 이제 여기다가 Q 토탈이라고 쓰자 이런 얘기. 될까요? 안 될까요? 왜 되냐면 이 경우에 Q 토탈하고 Q하고가 같은 거예요. 어디서요? 자유공간에서. 그럼 이 식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지금까지 써왔던 자유공간에 대해서 무슨 손해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거 안 쓰고, 왜냐하면 이거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라? 자유공간에만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때 쓰던 거 내비두고, 그때는 토탈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내비두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쓰자예요. 이렇게 쓰자.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자유공간일 땐 이거 오케이. 예? 그러나 이제는 바운드 전화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유전체를 설명하면서 자유공간에서는 그 바운드 전화라는 게 제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Q 토탈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렇게 쓰면서 이거는 자유공간 전용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건 뭐라고 해요? 이거는 유전체 범용. 자유공간까지 포함해서 유전체 범용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걸 쓴다고. 이거 안 쓴단 말이에요. 이거 쓴다 그러면 그날로 이제 퀄리파잉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의미로서 요걸 쓰기로 하자. 이게 4번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유전체에서도 맞느냐? 당연히 맞지요. 당연히 맞다고요. 이렇게 됐다 그러면 유전체에서는 어떤 식이 이제 되느냐 그랬을 때, 자, 범용으로 갑니다. 유전체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범용으로 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가를 보면, 여기 보면, 자, 봅시다. 다시 이제 5번식으로 가서 입실론 전기장의 세기를 임의 폐곡면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는 것을 이제부터는 더 이상 Q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Q 토탈이라고 한다. 에? 여기 입실론 제로예요. 요거 입실론 제로, 변함없이 입실론 제로, 요건 Q 토탈이라고 하면서, 야, 이게 만약에 유전체까지 포함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유전체에서는 새로운 식이 이렇게 하나가 더 있었죠. 이것에다가 이렇게 한 것은 큐브라고 하자 였고, 자유공간에도 괜찮다고요. 왜요? 그때는 큐비도 제로요, 폴라리제이션도 제로니까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요 식을 이용해서 요걸 빼보자고요. 요걸 빼보자고. 저기 보다시피 자유전화라는 게 뭔가를 빼보자고요. 그러니까 요게 의미하는 바가 Q 플러스 큐브인데 여긴 큐브만 있다니까 6번식으로 가서 Q라는 것이 QT, 여기서 Q라는 것이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그럼 QT 마이너스 QB니까 QT 마이너스 QB를 써볼까요? QT 뭐라고요? 여기서 저쪽을 보게 되면 입실론 제로 2의 DS라는 식이 됐고, 그죠?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큐비. 그러면 여기 보면서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겨오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폴라리제이션의 ds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은 이제 폐곡면이랑 같은 폐곡면을 말하는 거니까 같은 폐곡면을 묶어요. 그래서 입실론 제로 2라는 것에 폴라리제이션을 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ds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자, 1번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1번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1번 맨 처음 식이 이거였던 거 기억납니까? 전속 밀도는 임의 폐곡선에 대해서 Q다. 이렇게 시작하고 이때는 자유공간에서라면 전속 밀도는 입실론 제로 2다. 자유공간에서만 요거 쓰자 했는데 지금 오다 보니까 유전체까지 포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요 식을 보는 순간 저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는가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럼 맨 처음에 시작했던 식하고 통하죠? 의미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저건 자유공간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유전체에서도 똑같은 식을 쓰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요? 요걸 D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게 무슨 식이냐 하면 D라는 벡터를 예전까지만 해도 요거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자유공간에 요것뿐이 없으니까 근데 유전체까지 포함하면 이것까지 포함한 거를 D라고 하자라고 됐고 유전체는 폴라리제이션이 있지만 자유공간은 폴라리제이션이 없다면 0벡터이고 그것도 포함하고 자유공간도 포함하고 유전체도 짝 만족시키는 그런 식으로서 쓸 수 있겠다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됐다고? 맨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자유공간에 제한된 식으로만 시작을 했는데 이제 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난 순간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전속 밀도가 이렇게 유전체 속으로 들어갈 때 전기장의 세기가 약화가 될까요? 아니면 강화가 될까요? 왜요? 이게 반대니까. 그죠? 그런 얘기예요. 자유공간에서 어떤 유전체를 만나서 다른 매질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화가 되는 걸 뭐라고 이해하면 된다고요? 여기서 100목을 던지면 이 100%가 저거 통과 못하죠. 반사하는 게 있죠. 그래서 통과하는 것이 100%가 되지 않고 반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몇 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줄어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그림으로 그리자면 그런 것처럼 여기서 줄어든다. 더해주는데 줄어든다니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폴라리제이션은 극성이 전통적인 방법하고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이해를 하면 괜찮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자, 해서 이제부터는 요식하고 1번식에서 말하는 저식을 똑같이 놓기 위해서 같이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정의하자. 전속 밀도를 정의하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가 됐냐 그러면 자 그러고 나서 가만히 봅시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면 이 폴라리제이션은 결국은 이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거 외부에서 인가해 준 거라고. 외부에서 인가해 준 게 없으면 번극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0이잖아요. 그럼 이거에 비례하는 건데 그 비례하는 상수를 저기 뭐라고 썼냐 하면 카이2라고 썼고 입실론 제로라고 썼고 왜냐하면 입실론 제로하고 2가 이게 쿨롱파 미터 제곱입니다. 요게 쿨롱파 미터 제곱이잖아요. 요거는 결국은 비례상수라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퍼즐 요 벡터랑 같은 방향일까요? 반대 방향일까요? No way. 같은 방향. 왜냐하면 극성은 반대죠. 극성은 반대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플러스가 큰 놈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큰 놈이 있어서 극성은 반대죠. 근데 이때의 이 외부에 정가한 전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생겨 먹은 거고 요거에 의한 폴라리제이션은 어떻게 생겨 먹은 건데요?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향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이죠. 그러는. 자, 그래서 같은 방향이고 요게 비례상수고 입실론 제로는 우리가 아는 숫자입니다. 우주상수로서 입실론 제로는 8.8542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보통 외워져요.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로파미터라는 이런 상수값을 가지고서 폴라리제이션은 결정이 된다 이에요. 그래서 저 폴라리제이션이 가장 큰 물체가 뭐냐 그러면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속에서 제일 많이 이 분극작용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 역할을 누가 제일 많이 하냐면 물이죠. 그래서 라면 끓일 때 물 붓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 냉동실에다 넣어놨던 밥을 데울 때도 수분을 살짝 가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이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것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전속밀도라는 것은 그걸 이용해서 전속밀도라는 게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다 갖다 쓰어보면 이런 얘기가 됐죠. 입실론 제로 2가 있고 요게 뭐라 그랬냐면 카이 2에 입실론 제로 2라고 그랬으니까 1 플러스 카이 2에 입실론 제로에 2가 되겠고 요걸 뭐라고 쓰느냐? 그러면 요걸 입실론 R이라고 써요. 비례상수예요. 비례상수로 입실론 제로 2라고 쓰고 요걸 또 뭐라고 쓰느냐? 입실론 2라고 써요. 자, 입실론이라고 쓴 것의 정체를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입실론이라는 것은 가지수가 몇 가지일까요? 모든 물체마다 있는 거죠. 뭐라고 써요? 자유공간은 입실론 제로. 또 증류수는 뭐라고 쓸까요? 증류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테플론은요? 입실론 테플론은 이렇게 써요. 그럼 이게 얼마냐 그러면 입실론 제로는 8.85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로파미터이고 증류수는 about 79 입실론 제로예요. 그러니까 카이가 얼마라고요? 78. 분극 현상이 무지무지 일어나는 거죠. 에? 자, 이 T는요. 이건 테플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캐패시터가 있다고 그러면 이 캐패시터에 그냥 아무것도 유전체를 사용 안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테플론을 써요. 테플론을 쓰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부터는 입실론이라는 값을 알았죠. 입실론 값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배울 거거든요. 캐패시턴스를 계산하면 요 간극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기용량이 커요. 왜냐하면 빠져나가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면적에 비례해요. 그리고 뭐에 비례하냐면 거기 뭘 썼게? 유전체를 뭘 썼게 해요. 유전체를 안 쓰면 입실론 제로에 비례할 거예요. 테플론을 쓰게 되면 테플론이 얼마냐 그러면 이게 4.2 입실론 제로예요. 그럼 에너지 용량이 아무것도 안 썼을 자유공간에 비해서 몇 배나 더 효율적이 됐다고요? 4.2배가 된 거예요. 그게 엔지니어가 연구하고 적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4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테플론을 가지고서 캐패시터를 만들어야 그래야 효율적이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쓴다고요. 이렇게 쓰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껏 한다는 게 전속밀도는 자유공간에서 입실론 제로 2였는데 이게 이제는 모든 유전체에 이렇게 확장이 된다 그거예요. 결국. 확장이 된다. 입실론이라는 것으로 확장이 된다. 근데 그 안에는 아주 복잡한 내용들이 있었죠. 폴라리제이션이 일어나고 뭐 폴라리제이션은 전통적인 극성 방법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썼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외부에서 인가해 준 전기장의 세기하고 같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가우스의 법칙은 반대 방법으로 적용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복잡한 수식이 요거 하나로 귀결된 거예요. 요거 하나. 입실론이라는 것은 이걸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유전체의 유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테플론의 유전율 얼마라고요? 4.2 입실론 제로. 자유공간의 유전율이요? 입실론 제로. 증류수의 유전율은요? 79 입실론 제로. 그거보다 다 적어요. 그거보다 다 적고 그리고 이게 유전율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B라고 그래. B. 유전율의 B. 비유전율이라고 해서 이거 단위는 페로파미터이지만 이거 단위는 없어요. B기 때문에. 자 해서 세 종류의 가우스의 법칙이 있다. 예, 가우스의 법칙 변함이 없어요. 지금 유전체를 배우고서도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D라는 걸 새롭게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폴라리제이션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건 로브이고 요건 로비라고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바운드 전하니까. 그리고 전기장의 세기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항상 토탈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포인트형으로는 요게 세 개씩이 있다. 지만 사실은 요 두 개씩은 어디로 흡수가 됐다고요? 유전율 속으로 흡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플러스 유전율이면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더라 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했던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혹시 이해가 안 된 부분이나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